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집 나서실 때 황사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경우는 질병까지 유발시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물론 우리는 비행기도 띄우고 미국 도움도 받아서 분석을 한 번은 했습니다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외교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할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한 주간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날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뉴스를 보니까 그룹에서는 사람들 취직 합격했다고 그랬다가 그것도 전산오류로 370명 더 많이 뽑는 바람에 취소하느라고 아주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참 조심해야죠. 요새 얼마나 취업이 민감한 문제인데. 자, 현 정치권 보면서 떠오르는 속담 있으시면은 먼저 김홍국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제가 골라본 속담은 굴레 벗은 말이다. 이 말에 이제 굴레가 씌워져 있으면은 함부로 말이 행동하지 못하고 어떤 주인의 조정해야 하는 데 따라서 이제 제기를 가는 건데요. 굴레를 벗어나면 죄송합니다. 굴레를 벗어나면 아무래도 말이 함부로 제멋대로 날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경우 어려워하거나 또는 삼가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이제 굴레 벗은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 정치권의 최근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촛불 1년 내일 이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국민을 향한 정치보다는 아무래도 이합 집산 또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국감 이제 전면 거부 파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명분이 있겠지만 또 여당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또 행정부의 일련을 결산하면서 이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되는 국정감사가 중단이 되는 상황들 보면서 여야를 떠나서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또 촛불의 의미를 돌아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재판을 전면 거부하고 우리 사법 절차를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이런 잘못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이런 정치 사법 시스템까지 거부하고 있는 상황들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떠오르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딱따구리가 나무에 살면서 나무를 죽인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국가 사회 시스템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서 도리어 국가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국가의 미래까지도 사실은 어둡게 만들고 제도적인 법적인 이 개선책을 만들면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리어 정치에 의해서 왜곡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하다. 정치가 정말 방약무인한 것 아니냐. 정치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좀 국민을 위해서 말답게 정말 국민들이 봐도 힘차고 또 시원하게 달리면서 미래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네, 김 교수님이 지금 국회 보이콧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죠. 국회 보이콧 자체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동안의 국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국회
국감 보이콧 했다고 하는 자체보다 국감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 야당이 할 일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얘기는 혹대러 갔다가 혹 붙여온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것도 많이 회자가 되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갈등, 야당의 갈등 와중에는 홍준표 대표가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갈등을 해결하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를 많은 보수 진영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갈등을 좀 심화시키고 야당의 위기를 좀 부각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죠. 지금 혹 때려갔다가라고 했는데 때려는 혹은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그룹들이겠죠. 일단은 뭐 진흙탕 싸움에서 거침없이 돌파하겠다라고 했는데 진흙탕에서 거침없이 돌파하려고 하면 보통 내공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홍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 가지 상황 이걸 보면은 거침없이 돌파하긴 지금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무공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문제는 때려는 혹을 떼지는 못하고 결국 다른 혹을 붙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가서 오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와가지고 해결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우선 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박 의원들 정리를 위해서 일종의 당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크게 승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언론에 보면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역시 의원총회입니다. 의원총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제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적의원 3분의 2라는 게 출석 인원의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아예 동료 제명하는데 칼을 치고 싶지 않다라고 안 나오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적의원 3분의 2를 넘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의총에 이걸 붙여가지고 부결이라도 되고 아예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직의 거취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당내에서도 의문이 드러날 테고 그래서 이런 혹을 다시 붙이는 결과가 되고 더 큰 혹은 역시 재판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네. 재판에서 지금 뭐 그 의혹이 제기된 성완종 사건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무죄 2심에서 무죄가 됐던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재수사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치 생명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들어와가지고 뭐 정치력을 좀 발휘해서 해결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촛불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앞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자, 홍종학 전 의원이 그 문재인 내각의 마지막 그 퍼즐이죠.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예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딸에 대한 외할머니의 이 증여 문제. 그 국민학교 5학년 때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공시지가 8억 얼마 넘죠. 충무로 그렇습니다. 있는 건물인데 4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지분의 25% 4분의 1을 이제 손녀에게 다시 말해 세대를 뛰어넘어서 초등학교 5학년 때요. 그렇습니다. 그런 국민학교라 그랬네 제가.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근데 본인도 또 증여를 받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파트? 일단은 재벌의 이런 문제점 또 우리의 부의 대물림과 상속 과정들 그리고 부가 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의원이거든요. 홍종학 의원이. 그런 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국민들께 뭔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은 분명히 줬을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이 정당하게 상속세를 다 냈더라도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섰을 경우는 30%의 가산세가 붙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뭐 그걸 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동안 꾸준하게 그런 서민 중심의 경제 철학을 얘기했던 홍종학 의원의 이런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돼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본인도 유감 표명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성찰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대신에 저는 이제 만일의 경우 그동안 그동안 살아왔던 삶 중에서 정말 본인의 그런 경제 철학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면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지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종학 의원이 국민들께는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이분들 교수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청와대 들어가신 교수 출신 교수분들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재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제 자신의 인생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잘 살아오셨는데요. 정치학자로서 아주. 그래도 큰 활동을 했어요. 부러워요. 돈들이 그렇게 많으셔. 네. 예,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 이 중학생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 평생 모아도 안 될 돈을 증여를 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도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자괴감을 느끼는 게 우리 아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도 받죠. 우리 애는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해요. 사실 뭐 지금 마지막 퍼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충은 있었겠죠. 임명하는 과정에서 백지 신탁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대안들을 했는데 대부분 거부를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을 넓혀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야당에서 얘기했듯이 코드 보훈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너무 좁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현역 불패 신화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 불패네요. 의원 불패 얘기들 하는데 전 의원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거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번엔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전직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전현직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요. 네. 그런가요? 네, 그럼요. 어찌됐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용적으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이런 것들이 야당에서 뭐 지금 정부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가치에 맞는 것이 아니고 또 직무 적합성 문제에 있어서도 재벌 개혁을 얘기했던 분이 자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할 분이 또 재산을 증여받고 이러면서 사실 도전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과 약간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직무 적합성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결격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야당에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특히 국회가 굉장히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분이 과거 이제 교수 시절부터 현장에서 이런 경제 정책을 얘기할 때 사실은 현장에서 취재 기자를 하면서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 경실련에 그렇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왜곡됐던 재벌 중심의 이 경제 체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유능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야권이었죠. 그동안에는. 이제는 여당이 됐지만 과거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꾸준하게 대안을 내놓고 정책 분야에서는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던 분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관련 협회라든가 또 중소기업 측에서 굉장히 환영 성명을 내면서 기대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현재 경색된 현재 이 여야 국면 그리고 혹시라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분이 그동안 펼쳐왔던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왔던 정책 부문에서 우수성 등을 고려할 때는 상당히 직무에서는 적합하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은 하고 있는데
우리 청문회는 또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어떤 또 삶의 과정을 밝혀낼 수 있기 이거는 때문에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이분이 그 증여세도 다 내고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서 증여를 했다는 게 이분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법적 하자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지만, 본인이 평소에 주장했던 것과 실제로 본인의 삶이 그렇게 잘 들어맞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변수는 있는데, 그러나 또 기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후보자라는 측면에서 뭐 국민들은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부러워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얘기할 부분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방송문화진흥 방문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여기 이사 선정, 여기 여야 몫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방문진, 바로 MBC의 가장 이 여러 가지 직책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요. 여기에 두 사람,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 이 지정 이사 두 분이 그만뒀죠.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만둔 자리에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를 지명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방통위가 그걸 지명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우석 부소장님. 지금 어제 상황에서는 몫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쟁점이었는데요. 그거는 지금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좀 비껴나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질은 그거죠. 공영방송 장악을 하는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당에서는 주장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방점을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특히 왜 이 이사들이 그만두게 됐느냐라고 하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적인 문제니까 더 이상 정치권에서 얘기하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와중에서 국감에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야당의 고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에서 제기를 할 때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거를 결국 논란이 없기 위해서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논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런 그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안을 제시한 것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정권이 잡으니까 또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여당에서도 언제 또 정권이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시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왕 방문진 이사야 선임을 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지배 구조에 대한 이 문제를 국회에서 진짜 생산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논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결국 생산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사람에 의한 것보다는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제도 부분을 뒤로 하고 사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정치 보복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인 방안에서 좀 극복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장 말씀에 100번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감 보이콧, 여기서 빨리 회군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가서 정말 여당에게 요구하고, 야당의 입장에서 요구해야 될, 정말 앞으로 방송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리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신뢰도가
하락했고 불신 지수가 굉장히 높고 오죽하면은 이 방송문화진흥회가 핵심이 된 MBC의 경우는 지금 시청률이라든가 특히 뉴스 같은 경우는 뭐 종편보다도 아래로 내려갔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런 지수가 이제 2%대까지 내려갔다는 것들 안 그렇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확인된 지표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왜냐면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신뢰도 조사라든가 공정성 지수 여기에서도 사실상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다. 뭐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유능한 기자나 PD들이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맞는 촛불혁명의 요구가 정말 좋은 방송, 공정한 방송, 신뢰를 받는 방송을 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송문화진흥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 사회 구조가 왜곡돼 있었던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는 야당도 제대로 얘기하고 여당도 함께 얘기해서 제도 개선을 정말로 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번에는 정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몫이 예를 들어서 여당 같은 방문진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6사람 그리고 야당에서 3사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이 너무 많이 개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방송 전문가 또 학자 뭐 시민사회 그룹 공정하게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룹들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다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치권의 이런 여당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흐름들만 가게 되면은 결국 방송 거기다가 또 전문가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방송의 방자도 잘 모르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 자기 쪽에 맞다고 해서 그냥 임명돼서 들어가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지금 이 사회 면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이쪽에서 활동했던 뭐 시민사회 그룹들 또 시민들도 좀 저는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청자들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이런 지배구조라든가 또는 전체 이사회 구조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현업과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 측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렇게 한 전례가 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게 한 전례라는 게 이제 이사가 그만뒀을 때 자녀인들을 채울 수 있는 보궐 이사를 이 방통위에서 지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당 추천 인사가 그만뒀을 경우에는 여야가 바뀌었을 경우에 과거 야당이 추천을 했다 뭐 이런 전례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례라고 하는 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기회에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제를 확실히 좀 손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 주장은 그 6대3이라고 하는 게 공영방송이 가져야 할 여권의 지분을 좀 키워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국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하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작용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방송 지배 구조에 대한 그 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결국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면 승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뚫고 들어가지고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정면 승부는 다른 프로그램 제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감 보이콧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 있어요. 국감은 어차피 거의 다 끝났는데 보이콧은 상징적인 의미고 그거는 그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감 정말 중요한 생산적인 장이 돼야 돼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빨리 복귀해서 국민들의 여망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사 추천 앞으로 이제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요. 현재 만인의 구조를 본다면은 어쨌든 여권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중간에 그만두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구조를 만일의 경우에 당시의 여권이었던 새로운 야권이 이 추천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야당이 소수가 돼도
이 거대 여당이었을 때처럼 많은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는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조에 충실하다면은 당연히 여권에서 이번에 추천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분명하게 개선책을 만들어서 어떤 정권도 함부로 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자, 8시 40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보통 이 시간 많이 막힐 텐데.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강남 순환로에 조금 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성산에서 수서 쪽으로 가는 길 봉천터널 4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다는 현장 제보니까 차로 변경에 미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많습니다. 목동교 부근부터 안양교 지날 때까지 긴 구간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도 고척교에서 양평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 터널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 정릉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도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연희 진출램프와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 차로에서는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사이가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 이 도심 쪽으로는 원룸교부터 중랑교,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도 다시금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옆으로 가는 동일로는 영동교 사거리부터 영동대교 진입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옆에 청담대교도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0월 24일 날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가 내놨는데요. 네. 자, 먼저 효과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이 넘는데요. 상황이 생각보다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책 가지고 가계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의 종합대책은 가계부채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대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채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져서 은행 대출을 조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집단 대출의 보증 한도와 보증 비율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성 부동산 대출을 막겠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낮춘다 이겁니다. 물론 가계부채 증가 속도 낮추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미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가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특히 가계부채 중에는 생활비라든가 전월세 대출이라든가 교육비 이런 그 생계형 부채가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만들고 소득을 늘려줘서 가계 부문이 부채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대책이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쪽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 거품으로 들뜨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키면 부작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이 나오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대책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꾸어서 집을 사는 일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초과 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 세수가 부족하면은 보유세까지 부과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이 숨이 막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집값이 하락하고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팔지도 못하고 또 팔아도 빚도 갚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 내수 경기가 침체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정부 대책 오히려 가계부채의 뇌관을 터뜨려서 경제 위기를 앞당기는 그런 현상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것과 맞물리면 부동산 시장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올리겠죠? 예, 그 한국은행이 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대비 1.4% 예. 증가했습니다.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그 실질적인 이유는 이 경기 회복보다도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지금 1.25%가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제 역전 현상이 생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미국 자본이 255조 원 정도 되는데 전체 외국인 자본의 42%나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금리가 오르고 우리 금리를 그냥 놔둔다면은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증권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올리면은 실제로 부동산 떨어지고 그러면 가계부채의 이 부도 위험은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이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가계부채 연쇄 부도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니까 벌써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금리가 앞으로 6%, 7% 뭐 이렇게 자꾸 오른다면은 가계부채가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원리금 제대로 갚지 못하고 가계가 부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한국은행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뭐 외국 자본 빠져나갈 거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또 가계부채 이거 이제 터질 거 생각하면 금리를 이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해소하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본다면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아주 이제 중요하고 또 이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준금리 올리면은 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줄이거나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돈을 꾸기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고요. 특히 이제 가계부채가 있는 채무자들은 부채 상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를 아예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기업 투자 줄고 소비자 소비 줄면은 경제는 이제 침체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되려고 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경제 보면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이 6.5% 정도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물가는 4%인데 올해는 잘해야 경제 성장률 3%, 물가 2%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기가 회복하지도 못하고 바로 주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네. 에클스 실수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1929년에 대공황이 왔는데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써서 경제를 살렸습니다. 근데 1937년에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 총재였던 에클스라는 사람이 경제 안정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통합 긴축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가 그래서 다시 대공황에 빠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이런 실수를 다시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계부채 이 부분 그리고 지금 3, 4분기 아까도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최고의 뭐 이 경제 성장률이다 이런 얘기가 어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건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 경제 성장률 1.4% 하면은 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이죠. 근데 3, 4분기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분기에는 그 1.1%, 그 2분기에는 0.6, 이제 1.4 이렇게 돼서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가 넘을 거다 이런 어떤 이야기인데 4, 4분기 0% 성장해도 3%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마이너스 0.5가 돼도 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그 3분기 성장률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이 9월 달 수출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거든요. 근데 9월 수출은 10월 달 휴일이 많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한 수출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출이 이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이제 집중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4분기 수출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결국 성장 기조가 조금 꺾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계부채 대책 그리고 금리 인상 정책 이거 동시에 펴면은 경제가 조금 더 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가계부채 대책 그리고 금리 인상 정책 두 정책을 모두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정책이 성공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요. 잘못하면은 이 두 정책이 경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역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가계부채 대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또 금리 인상 정책이 외국 자본 유출을 막는 효과보다 이제 경기를 더 침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시장 무너진다, 외국 자본 빠져나간다, 경기 침체한다 이렇게 세 가지 악재가 두 정책 때문에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두 정책 때문에 경제가 더 위기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정책을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이제 추진을 해서 그 정책이 이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한국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 이거는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텐데, 이 한국은행하고 그래서 정부가 손발이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맞으면 혼선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 걱정이요. 지금 한국은행 금리 인상 정책하고 정부의 이제 그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 이것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가급적 확대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국민 소득을 올려서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은 소비도 줄고 그다음에 투자도 줄면서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두 정책이 충돌을 하면은 이 정부의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이제 힘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부가 이번에 가계부채 정책을 내놓긴 했는데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은 정상적인 거는 오히려 활성화해야 된다. 특히 생계형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지금 혁신 성장한다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그 내용을 빨리 구체화해서 추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일어난다, 벤처기업이 일어난다 이래서 투자 이제 기회가 많아지면 오히려 외국 자본이 이제 한국은행 금리를 인상 안 해도 오히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정책을 좀 조율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정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이끌어갈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경제 정책은 교수님 어때요? 이렇게 저 부동산 정책 같은 건 효과가 그래도 비교적 즉각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동산 정책 같은 건 정부에서 8.2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이번에 12.4 이제 종합 대책도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특히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꺼지면 이제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에 그 정상적인 거래는 계속 활성화한다 이런 어떤 이제 신호를 주면서 투기를 막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총장님께서 정상적인 거래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모아서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겠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전세 살던 사람, 어디서든지 조그만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세 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장기적인 전세 대책 마련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나 또는 중개 이런 건 계속 활성화돼 있죠. 무조건 여러 주택 가지고 투기해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어떤 이제 투기 세력은 물론 이제 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일가구 뭐 다주택자들은 예.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임대 소득이 거의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버는데 임대소득을 내라. 그래서 이제 소득이 완전히 파악이 되고 거래가 완전히 이제 드러나면은 그렇게 투기는 이제 못할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임대소득 같은 게 지금 음성소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 같은 거 이 건물주의 횡포가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장사되면 나가라. 우리가 대신하겠다. 이런 그렇죠. 횡포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차단해야죠.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세금 거둬야 되고요. 네. 근데 역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마치 살얼음 같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꺼진다는 것이거든요. 팍 가라앉을 수 예. 있다. 그게 그렇게 되면 더 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정상적인 거래는 계속 살려나가면서 이제 투기는 잡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일주일 진짜 이번에도 금방 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떠나가는 가을 조금이라도 붙잡는다는 의미에서 가을 느낄 수 있는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